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있는 거네요. 네 가지 원인을 봅니다. 저는. 아파트는 절대로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이른바 어떻게 하면은 이 바닥 장바닥 시세와 근접한 그렇죠. 내가 그걸 지표를 잡아야죠. 가지고 의사결정할 거냐. 그렇죠. 물론 큰 흐름은 뭐 이게 통계도 보시고 여러 가지 보시면 좋은데 반드시 그게 일치하지도 않고요. 제가 하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을 찾고 꼭지를 찾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는데 이게 잘못하면 셀프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자꾸 패턴을 찾으려는 어떤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네.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렇게 패턴의 함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2번 정도가 이게 반복되는 세모가 있으면 다음은 세모라고 생각해요. 왜 인간이 미래가 캄캄하니까 자꾸 패턴화를 지으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해보고 조사해봐도 만능 지표는 없어요. 아, 한 번만 한 번 안 말 수가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꼭지하고 바닥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 네. 지나고 보니까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제가 2021년 10월이 전국적으로 다 고점입니다. 이번에 유동성을 밀어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점이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같습니다. 네. 2021년 10월인데 물론 이제 코스피 3,300이 그보다 4개월 전에 꼭지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아파트 실거래가하고 굉장히 연동성이 높아요. 확실히 코스피가 선행하고 그죠? 아파트는 좀 후행한다. 그런데 토지는 언제가 고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2022년 2022년 10월이었잖아요. 그거 안 맞아요 또. 네. 아파트가 고도 어떻게 보면 금융 상품화 되다 보니까 좀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면 아파트 실거래가가 2021년 10월이라고 그랬는데 뭐가 고점이 하나 있냐면은 단기 유동자금 비율이 고점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자가 M1이에요. M1이 뭐냐면은 현금을 요구불 예금 같은 거예요. 바로 쓸 수 있는. 바로 쓸 수 있는 돈. 그다음에 M2는 광의통화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뭐 M1도 들어가고요. 2년 이하의 저축성예금. 2년 이하. 네. 주로 뭐 이거 2년 이하의 뭐 금융채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요걸 깨가지고 집 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M2가 그동안에는 좀 예민하다고 봤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M1, M2 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기준금리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계대출도 굉장히 금융시장에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 왜냐 이게 이른바 이게 투자 상품화되기 때문에요. 지방은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기 유동자금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아파트를 살라고 뭐예요? 이게 전부 다 MF라든지 이런 데 집어넣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역대 평균이 얼마 정도 되냐면 86년도 역대 평균이 28.9%예요. 단기 유동자금 비율이.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근데 2021년 9월에 37.8%입니다. 역대 평균 가장 높았어요. 지금 얼마냐? 약 31% 정도예요. 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떨어졌죠. 고점에서 좀 떨어진 건가요? 그렇죠. 고점이 떨어졌죠. 그만큼. 지금은 생각보다요 돈이 안 돌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에만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그랬는데 에만이 보면요. 지금 2022년 6월 이후에 11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13.8%가 줄었어요. 네. 그리고 M2가요. 지금 보면은 2달 연속 줄고 있는데 1년 동안 보면 한 2.3%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연평균 10% 늘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이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돌지는 않는다. 자금 수요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집값이 왜 올랐느냐.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M1, M2가 별로 안 늘어난다. 집값 빠져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가요? 가계대출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6월 보니까 한 달 만에요. 애금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5조 9천억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특례보금자리론도 같이 줬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하나 지표로 가지고 그걸 지금 시장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고요. 맞죠? 네. 그러면 또 하나는 그러면 저점이 어디였느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외지인 비중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은 시장에 뭔가 이상 징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6년도 이후에
서울 아파트 외지인 비율이 평균이 18.7%입니다. 네. 근데 작년 11월에요. 22%였다가 갑자기 12월에 가니까 36%로 늘어나서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게. 1월 달에 29%였어요. 네. 지금은 한 5월 달 기준으로 한 24.7% 정도 되는데 역대 평균보다 높죠. 네. 지금은 실수요자로 넘어간 거예요. 역대 평균보다 높잖아요. 아마 작년 5월이 한 21%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시장이 뭐예요? 그럼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완전히 실수로 넘어간 거예요? 역대 평균보다 높잖아요, 지금. 역대 평균이 18.7인데 네. 지금 5월 달이 24.9%잖아요. 네. 여전히 지금 외진이라면은 서울 밖에 있는 사람이 다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분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네. 여전히 지금 시장은 뭐예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옛날에도 보면요.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가 옛날에 WDB였어요. 아까 외지인은 투자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발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모험적 투자자라고 그래요. 2008년 12월에 바닥을 한번 찍고 2012년에 또 바닥을 찍어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빠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못하죠. 시장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마치 이게 지금 게릴라 폭우처럼 주택시장이 변해버렸는데. 그러면은 과거에 보면요. 이게 저점을 보니까 2008년 12월하고 2012년 12월에 서울의 애지연 아파트가 약간 전달보다 늘어나는 게 보여요. 다만 이번처럼 확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상승한 거군요. 그러니까 외지인 비율이 늘어났을 때의 시장은 이 사람들이 땅 냄새를 잘 맡잖아요.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를 누가 시작한 겁니까? 지방분들이 시작했다고. 버스 타고 올라 2014년 15년 이럴 때 다 올라왔잖아요. 왕십 뉴타운 다 사들이고. 경기궁자에 사고.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항상 시장을 주도 항상 실수하는 마지막에 상투 잡아요. 네.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걸 모처럼 발견했단 말이에요. 조사하고 조사해가지고. 다른 건 안 맞아요. 네. 우연히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기 유동자금 비율의 고점하고 그다음에 외지인 비율이 높았을 때가 대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시장에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때 될 거냐? 아니지만 예의주시해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외지인 비율이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 너무 몰렸다고 하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세요.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외지인들은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커야 모험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투기성 수요거든요. 투기는 손해볼 걸 감안하고 배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투기성 수요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실수요가 움직이고 지금 보금자리 특례 보금자리는 해가지고 집 사잖아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뭐 아니요 연말까지는 한도가 다 차더라도 무한대로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렇고 막 50년 대출도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MZ 세대의 특징은 대출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대출 친화적 인간이죠. 미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국은 근데 뭐 미국은 이게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10% 대출을 내서 집 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많아요. 네. 나는 변동금리를 안 빌렸지만 다른 사람은 변동금리를 빌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리고 가계 대출이요. 지금 GDP보다 더 많잖아요. 전 세계 3위라고 막 그러던데요. 아니 OECD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OECD 1위예요. 1위고. 그러니까 외부 조금만 충격받으면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작년에요. 미국의 케이슨 지수를 보면 한 5%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에 전국 지금 아파트가 17% 빠졌어요. 네.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이거 주식도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변동금리가 많고 또 이게 아파트는요 금융상품은 닮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금방 금방 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번에 갭 투자의 후유증이죠. 갭 투자가 이렇게 시대적 유행을 안 했으면 이렇게 집값이 안 빠졌다고요.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있는 거네요. 네 가지 원인을 봅니다. 저는 바로 가계 부채 비율이 높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다. 그리고 아파트는 중금융 상품이다. 네. 또 하나는
갭 투자의 후유증이다. 아. 이게 시대적 유행이 됐는데 이제 역풍이 부는 거죠. 이게 바로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갭 투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외환위기 때도 이렇게 갭 투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약간 여유 있는 분들이 하나 정도 사는 건데 지금 이른바 20, 30대들이 이렇게 마치 서울에 집 못 사고 경기도에 막 갭 투자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이게 하나의 갭 투기하는 이런 법인으로 하는 어떤 뭐 그런 이게 하나의 시대적인 어떤 대유행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거의 지금 부동산 그 이쪽에서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 엄청 오래 계셨잖아요. 네. 거의 IMF 이후 2000년 그때 제가 한 올해 29년째 정도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뭐 200만 원 공급 쇼크도 겪어봤고 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네. 하우스포 사태 다 보신 거죠. 뭐 그다음에 뭐 옛날에 카드 사태 다 지켜봤잖아요. 다 지켜봤는데 이번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 온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는데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단기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비슷하게 빠졌어요. 네. 작년 우리가 보면 실거래가를 보면은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가 서울 아파트가 16% 빠졌고요. 경기 인천 수도권은요 15% 빠졌어요. 그런데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가 서울이 17% 빠졌고요. 좀 덜 빠지죠 이번에. 네. 네. 수도권은 그때가 14% 빠졌습니다. 이번에 더 빠졌어요. 네. 이 투자 자산화되면은 아파트는 절대로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이른바 이게 제가 옛날에 변동성 쇼크가 일상화된다고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내가 2009년도에 부동산 미래 쇼크를 썼거든요. 네. 그게 변동성 쇼크의 일상화라는 겁니다. 투자 상품화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그때도 2008년도 지나서 한번 2009년인가 10년까지 올랐다가 네. 빠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더블집이 왔죠. 예. 이번 그러면 그런 패턴은 이번에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게 9년 대상승 랠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보면 우리 마라톤 선수가 42.19를 뛰고 지금 한 사흘 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다시 달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2008년 2012년 이때가 더블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때는 이제 일단은 2010년 들어서 다시 금리를 올려버려요. 네. 왜 2009년에 집값이 급반등이 왔냐면은 2009년도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무려 21%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2008년도에 마이너스 10%예요. 와. 상반기 때 오히려 뉴타운보다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4개월 동안에 17%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상반기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3년 동안 빠지면서 2012년 12월에 가서 이때 바닥을 찍습니다. 이때 하우스포가 거기에 달했을 때라고. 네. 그럼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중대형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 심했어요. 2010년도에 아마 중대형 85주부터 초과가 아마 입주 물량이 한 33%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작년이 한 5%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굉장히 좀 적은 상황이고 소화불량이 걸렸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갑작스럽게 한 5번 갑자기 올려버려요. 근데 이때 2009년도에는 원래 금리를 갑자기 낮춰버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8월만 해도 기준금리가 5.25%였어요. 이게 2009년 2월에 가서 이게 2%로 낮춥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올려버려요. 이게 2010년도 가가지고 5번을. 그러니까 시장이 위축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값 보금자리 쇼크가 있었죠. 15만 가구 정도 공급한다니까. 아니 뭐 모르십사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이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제 주택 수요가 약간 남아한 것도 있고. 수요에 약간 공백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때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요번도 비슷합니다. 요번에요. 이제 연기됐긴 했는데. 있을까요? 요번에 있잖아요. 요번에 공공기관들이 요번에 작은 것들이 내려가거든요. 원래 애초에는 올림말부터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6만 명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렇죠. 1차 때 6만 명 내려갔어요. 똑같아요. 이번에 거기가. 근데 좀 연기됐긴 하지만 또 내려갈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0에서 한 300명 정도 되는데요. 과연 산업은행 이런 데들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내려간다 해도 그분들이 서울에서 집 안 팔고 가겠죠. 학습효과 때문에 안 판다. 하나 더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약간 어쨌든 공무원도 내려가니까 약간 주택시장이 수도권을 보면 멘붕이 좀 온 것 같고. 근데 그러면 그때보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여건이 좋으냐?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2008년부터 우리가
누가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죠. 이명박 정부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3%입니다.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가 안 돼요. 그쵸, 1% 성장대입니다. 2% 얘기하더라고요. 집값이 오르려면 경제 성장률이 좋아야 돼요. 집값이 올라 그 소득이 늘어야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장기로 보면은 GDP하고 집값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아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좀 네. 둔탁하죠. 그리고 뭐냐면 아까 M1, M2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별로. 세 번째로는 MZ세대가 조금 미리 집을 샀어요. 땡겨 샀어요. 선침해.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 역전세난도 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은 조금은 집값이 좀 비싼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궁금한 게 이때 2008년도, 9년도 올라갔다가 더블 딥에서 내려올 때는 몇 프로 정도 빠져요? 네. 그때 보면은 2008년도에는 강남 아파트를 보면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결국은 30%. 네, 그 정도. 그렇군요. 근데 실거래가는 그렇게는 많이 안 빠졌죠. 그죠? 아까 제가 2008년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거래가로 10%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강남은 2008년이 고점이 아니에요. 강남은 2006년 한 말이 고점이고 2008년 보통 7월이나 요 정도 고점은 전체 시장을 말하는. 강북이 유타운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전체 서울 아파트 어떻게 보면 고점을 그때 끌어올려 버린 거죠. 강남은 대부분 2006년도에 고점이에요. 그때 판교 분양할 때 버블 세븐 할 때 그때 고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통계 자료를 막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강남을 사고 싶고 어떤 분들은 또 경기도에 동탄을 사고 싶고 이게 다 다른데. 그래서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 지금이 저는 반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지금은 통계 수치가 벌써 서울은 잠적지수까지 하면은 올 들어서 9%까지 올랐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상승이에요? 위키상 안 한다고. 왜? 상승이라고 그러면은 전고점을 뚫어야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맞네요. 거기서 자기가 산 집값보다 올라야 상승이라고. 그러면요. 과거에 수도권 아파트가 제가 2008년 한 7월 정도가 고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8년 걸렸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상승이에요? 그러니까요. 2016년부터 상승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말장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토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오른 걸 감안하면 그 조금 빠졌다고 뭐 집값 올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 맞아요.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요. 이게 부동산 어느 순간 이게 프레임 전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와, 맞네요.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균형추를 가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까. 내가 이렇게 색깔 있는 렌즈를 가지고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바라볼 거냐. 네. 부동산 가격은요, 집값은 네티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부동산 가격은 구매력이 있는 유효 수요가 결정하는 거예요. 구매력과 유효 수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유튜브는요, 기본적으로 댓글 가령 그거는요, 시장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집값이 계속해서 빠진다고 이른바 공포론이 득세하는데 불구하고 왜 MZ세대들이 집을 사요? 물론 그게 바보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MZ세대들이 제가 봤을 때 일단 대출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로는 당군 이래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거든요. 금융 IQ가 가장 높은 세대라고. 네. 이 자본주의적 퀴즈란 말이에요. 중심을 잡은 거죠. 저는 그게 집을 사고 옳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가치 부여는 하지 않겠어요. 왜? 미래는 여전히 마치 이 기습 폭우처럼 들쭉날쭉할 테니까요. 네. 우리나라 집값은 항공모함이 아니라 돛담배 같은 거예요. 야.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너무 전망에 연연하지 마라. 오히려 우연성에 겸허하라. 운이라는 것은 우연성의 집합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집값은 대폭락이 4번 왔는데 한 번은 91년 9월에 분당 신도시 시범단지부터 입주할 때부터 그때부터 한 피부로 느끼기는 한 3년 좀 길게는 한 5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큰 하락이 왔고요. 그 누구나 다 전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0만 원 공급되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누가 그거 오른다고 그래요. 그 다음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 미국발 고금리 쇼크 세 번 왔잖아요. 세 번은 주택시장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외생 변수가 더 무서운 거죠.
작년에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미리 예측했다고요? 그거는 성견지명이 아니라 후견지명이에요. 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잘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게. 얼마나 우연성이 무섭냐면은 작년에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보통 FOMC 애들이 이 양반들이 연준이 의원들인데 이게 점도표라고 그래요. 그렇죠. 작년에요. 2021년 12월에 2022년 연간 점도표를 보면요. 0.9%예요. 아 진짜요? 근데 얼마까지 갔어요? 뭐 4.5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5.25죠. 상단으로 네. 보면은. 와 이렇게 틀리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런 금융 전문가들도 이걸 예측을 못하. 아니 미국이 하루 종일 이거 금리만 보고 있는 그렇죠. 예? 연준이 의원도 틀렸는데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에 앉아서 그렇죠. 책상에 앉아서 이걸 미리 알았다? 거짓말이죠. 작년에 집값이 만약에 미국 금리가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았다면은 집값이 약보합된 거예요. 왜냐 아무리 버블이더라도요. 내생 변수에서 집값이 폭락 온 적은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이 마치 새벽 도둑처럼 갑자기 이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륙을 해서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작년에 그러면은 누구나 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을 사지 말라. 저도 작년 2021년 9월에 제가 한겨레 신문에서 인터뷰 집어보면 나올 거예요. 네. 집값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도 집값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집값이 빠지면 크게 빠질 거라고 제가 인터뷰 보면 나와요. 네. 저도 그 정도는 얘기했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빠질 줄은 몰랐어요. 왜? 이건 완전 외생 변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책상에 앉아서 미리 했다? 근데 원래부터 하락을 얘기하신 분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한쪽만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부동산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이클이죠. 네. 근데 이 시장이 변하면요. 기존에 있던 내 고정관념이 하락이라고 이미 잡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분석이 아니라 각색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가장 무서운 게 각색이에요. 이거 합리화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세상은 우연의 연속이다. 예기치 않은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 네. 이걸 패테일 리스크,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풀베팅해서 우상향 기우제를 지내지 마라. 네. 그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는 불이 났는데 휘발유를 쥐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MZ세대들이 뭐 좋습니다. 저는 빚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저는 뭐 그거는 뭐 태생적으로 그렇다고 저는 이해는 되는데 빅테크가 저는 만약에요. 세상에 불확신 일이 만약에 이런 돌발 변수가 생기면은 블랙스완이 터지면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건데 그래서 내가 위기가 오더라도 내 자신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네. 버퍼를 만들어야 돼요. 범퍼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족을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네. 아파트 타지 사놓고 바이오족이래. 그것도 좀 갭 투자잖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돈 돌려줄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설사 갭 투자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 못 돌려준다면은 내가 여골세를 제의할 수 있잖아요. 네. 월급 150만 원, 그렇죠. 월급 400만 원 받아다가 150만 원 갖다 주면 2년 있으면 어차피 전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월급이 저는 내 삶의 완충기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상대책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경험을 겪었잖아요. 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과연 버퍼가 있느냐. 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항상 그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그러면 집값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아까 어제 연구원하고 얘기해 보니까 올 하반기는 약간 보합세 오다가 내년에 강보합세 돼요. 아니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멘붕 오는 거죠. 그래서 멘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불규칙성이에요. 랜덤하고 스콜처럼. 소나기처럼 스콜처럼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금융 상품화되고 투자 상품화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외생 변수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충격에 대비해서 스스로 완충 기제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생존 기법입니다. 아까 그 휘발유통을 들고 네. 불 주위에서 노는 거 그거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뭔가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자 마음 먹었을 때 레버리지 비율로 따진다면 저는 한 30% 정도를 추천드리고 그 정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요 보금자리 론 빌리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대출 많이 안 내요.
근데 내 이제 두 가지인데 내가 이제 LTV가 30% 정도 그죠? 하나는 내 원리금 상환이 한 그죠? 내 월급의 한 30%. 그럼 지금 너무 사고 싶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든 떨어졌든 너무 사고 싶으면 그냥 그 30%에 딱 맞춰가지고 사면 그게 이제 요새 젊은 분들이 잘 못 받아들이시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주거의 알뜰 소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단박에 욕망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은 팔고 요새는 뭐 양도세가 있잖아요. 지금은 뭐 구조권도 없잖아요. 강남 3개구와 용산 빼고는. 네. 그리고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집 사시는 분들이 그 비싼 집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그러면 좀 싼 거 샀다가 조금 돈 벌어서 상향 이동하는 건 괜찮은데 요번에 젊은 분들은 제가 보니까 너무 단박에 그 욕망을 다 이루려는 어떤 조급증이 좀 그러니까 너무 긴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길면 길수록 내 욕망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바위를 들어 올릴 때요. 이 긴 지렛대를 쓰면요. 쉽게 들려요. 1m짜리 쓰면 바위 못 올려요. 근데 문제는 너무 긴 지렛대를 쓰면 지렛대가 부러져요. 부러져. 요번에 그 사태란 말이에요. 네. 요번에 어떻게 보면 연끌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지렛대를 너무 큰 거 써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또 금매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요번에 그 결국 이제 주로 갭 투자에서 많이 나왔죠. 나온 거고. 그걸 또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갭 투자 헌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갭 투자의 성지가 갭 투자 악몽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변동성이 커지죠. 그래서 이번에 어디가 많이 빠졌어요. 노원구, 서울에서는 어디? 노원구. 강동, 그다음에 송파, 네. 그다음에 수도권 어디예요? 아까 말씀 인덕원, 과천, 수원, 동탄. 네. 그다음에 뭐 인천, 송도 이런 데가 인천. 대부분이 갭 투자 성지고 거기가 GTX 수혜지라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터졌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건가요? 더 또 금매가 나올 수 있다. 그쪽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죠. 실거래가는. 그런데 출렁출렁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단도직입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죠. 모르죠. 그럼 큰일 날 소리예요. 그거는 말을 함부로 했다가 책임 못 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월가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짧게 전망하라는 거예요. 아니 자주 전망하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전망하는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 기록되죠. 그래서 제가 괴롭습니다.